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단순히 피해자가 손해를 본 부분을 배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적인 의미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기성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언론의 재갈을 물려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찬성하는 쪽에선 과도하게 보장돼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방종이 방치돼 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언론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반드시 보장돼야 할 언론의 자유지만 그 자유에도 책임은 필요하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가 예천박물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천박물관 이재환 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에 따른 세계 교역 투자 구조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세계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춘절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예년 같으면 전체 연휴 기간 30억 명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여행 자제령이 지금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올해 춘절 귀성객 수는 예년보다 40% 정도 줄어든 연간 17억 명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성으로 이동하려면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현재 가더라도 경비원이 상주하는 외지인 전용 지역에서 가정 면회가 차단된 채 고립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국유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귀성 자제가 아닌 귀성 금지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허베이성, 해룽장성, 그리고 수첸성과 같은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머물라는 조치가 지금 내려왔고요. 대신 교통 편의라든지 여행 상품 취소 시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고 있고요. 또 주거지가 에서 계속 치료를 한다면 보상금이라든지 상품권을 주는 이런 귀성객을 달래는 이런 정책도 한꺼번에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향 자제령을 내리는 건 우리하고 비슷한데 춘절 연휴 기간에 집에 머물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금도 주고 혹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음성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군요. 그런데 연휴 기간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했지만 17억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하네요. 역시 인구가 참 많다 싶긴 한데 지금 중국에서 먼저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살짝 살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그 보도를 좀 통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요. 네. 각 그 성시 주요 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허베이성 수자장이라든지 해룡장성 수의화, 수천성 청두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는 농민공 근로자에게 1인당 300에서 500위엔 정도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홍보를 나눠주면서 절대 다른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잡고 있긴 한데 언론에서 보면은 뭐 중국 본토 코로나 확진자 사흘째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언론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또 중국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구 이동이 확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춘절 기간에 소비 특수는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춘인 기간이 40일 정도 됐고요. 또 연인원 30억 명이 해외에 있고 해외 여행자가 한 700만 명 정도 이동하다 보니까 네. 소비 소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해외에서도 대규모 세일 행사 때문에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는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지금 취소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안전하고 조용히 지내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도시 근처의 고급 호텔에 숙박하고라든지 그리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이 도시 주변에 있는 호텔 쪽에 예약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춘절 연휴 기간에 호텔 리조트 예약률이 68%까지 올라왔고요. 또 섰달 금은날 전후에서는 빈 객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젊은이들 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소비는 좀 줄겠지만 그 머무는 지역에서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는 많이 이용을 해서 춘절 특수를 아예 누리지 못할 건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춘절 마케팅이라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 소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춘절의 소비 패턴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못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험형 관광이라든지 단독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카지노나 그리고 그 항공사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들썩였는데요. 네. 올해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런 수요를 지금 눈에 띄게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타격이 좀 클 것 같네요. 어제 발표된 전경련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코로나19로 세계 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됐는데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된 걸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중국은 그럼 어느 정도 확대된 건가요? 네, 올해 작년이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 세계 교역을 보면은 10.6% 감소했고요. 네. 이 중에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두 자릿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0.8% 감소하는 데 그쳤고 4분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플러스 수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이 상대적으로 수출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성공을 했고요. 또 정부가 직접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직접 관리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방역 물자인 마스크라든지 방역 가운, 소독약 같은 쪽은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났고요. 또 일상용품 그리고 내구재라고 해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가구, 배터리 그리고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그래도 빨리 잡아서 피해를 좀 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미국, 일본, 독일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0.8% 마이너스에 그쳤고 4분기는 또 플러스가 됐고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 더 잘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수출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3.2%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4.5%까지 상당히 올라갔고요. 이는 그 중국의 사상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를 이뤘고요. 네. 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경공업 부문이죠. 일상용품이라든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공장 가동률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60%를 밑돌았는데 네. 아무래도 해외 특수가 생기다 보니까 생산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국의 수출 특수를 부추겼던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요인들로 인해서 지난해 3분기에 각국이 경제 봉쇄 단행에서 힘들었을 때 중국은 수출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 2분기 말부터 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00의 현금 지급이 있었고요. 독일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00유로를 지급했고요. 네. 홍콩은 1인당 155만 원, 그리고 일본도 10만 행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원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동 제한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소매점을 찾았지만 게임기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식기, 가구,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재고가 턱없이 부족했고요. 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양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바이, 홈데포에서도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냉장고의 재고가 지금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소매점, 양판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긴급 그 수출 주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3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각국에서 2분기에 흔히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국민에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소비할 때 중국의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그 요인이 됐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 이것이 중국의 세계 무역 영향력 확대에 일조했다. 이런 전경련 해석도 있던데 소장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유럽과 일본의 그 자동차 투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다분히 중국의 내수 시장용입니다.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화해에 대한 통신 장비라든지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 수익 규제를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가 코로나로 인한 선진국들의 생산 차질 그리고 유통망 훼손에 따른 일시적인 특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다시 13%대까지 내려가고요. 반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다시 좀 낮아질 것이다. 다른 나라는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전경련 발표의 숨은 행간을 굳이 찾아보면은요. 중국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정부도 이 점을 좀 잘 봐서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나 친기업적 정책을 더 실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읽혔는데 이건 맞나요? 네, 한편에 그 보고서만 보면은 규제 완화라든지 친기업적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 이후에 정경련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째는 이주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중국 추격에 맞서서 우리가 장비 도입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등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영의 불투명성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14일 날이죠. 미중 제1단계 무역 합의가 발의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약속했던 수입과 관련해서는 60% 미만 정도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대미 수출품의 3분의 1인 3,700억 달러에 대한
제재 관세를 발동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6월 달에 열리는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10개국을 결속시키는 D10 구상을 제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G 통신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시키고요. 네. 또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라든지 기술 연합을 결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김치나 한복, K-팝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중국에게 국민에게 중국 굴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주입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중국 제재가 점점 강해지면 중국의 경제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그리 밝지만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코로나발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까지는 높은 성장을 예상할 수 있지만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제재, 또 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에 관련된 제재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이 미중 간의 갈등,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한테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IMF가 밝힌 경제 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8.1%잖아요. 우리나라는 5.5%, 세계 경제 성장률은 5.5%인데요. 그러면 무난히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8% 성장은 1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16%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네. 2분기에는 7%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8% 정도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실시하기 때문에 네.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 정부의 투자라든지 보조금으로 8%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8.1% 상반기에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겠지만 그 이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여쭤볼게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치를 구입했다고 해서 공시된 이후에 바로 15% 가까이 올랐어요. 44,000달러 선의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로 찍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나중에는 자사 전기차를 팔 예정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혔는데 과연 미래에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의문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사는 이런 것을 만약에 적용을 하면 네.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을 자동차 결제에 도입되면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취득하면은 거래 가격이 장부 가격을 밑돌 경우에는 자산 손실로 처리가 되고요. 네. 또 반면에 비트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테슬라의 보유 자산 가격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보유를 전제로 매수했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라는 거죠. 매각 전까지는 이익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주들이 CEO를 고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좋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팔아야지 올랐을 때 좋은 거고 팔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걸 수익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1년 들어서 비트코인은 50% 정도 급등한 상태인데 테슬라의 행동이 비트코인 가격을 앞으로도 계속 상승시킬까요? 아니면 하락시킬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샀을 경우에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더 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1년간 300%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로빈후드와 같은 개인 투자 앱을 통해서 개인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좀 길게 봤을 경우에 연준이 앞으로 금융 긴축에 나선다면 금융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톱니바퀴처럼 계속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도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금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라디오 오늘 2부에서 찾아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예천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인지 예천박물관 이재원 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천박물관이 지난 연말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임시 개관을 했는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새로워진 예천박물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4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천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전시하였고요. 상설 전시실에는 예천의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유물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린이 체험실,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 시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확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내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한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보물들이 있고 또 어떤 보물들이 관람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준비 기간 동안 보물 268점, 도지정 문화재 33점 등 총 2만여 점의 유물을 수집했는데요. 특히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사시찬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고인 실영군 어사금,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분청사기인 문종대왕 태항아리 등 수준 높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대동문근옥은 전시를 보시는 관람객들이 반응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운부군옥, 이게 그래도 인기가 가장 많군요. 최초의 백과사전, 이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 예천박물관 정식 개관은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정식 개관은 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날 개관식과 더불어 독도박물관과 독도를 주제로 하는 공동 전시회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전시 22일 날 가면 보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요 사이에 코로나19 탓에 뭐 관람도 수월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관람객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임시 개관이긴 하지만요. 예천박물관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금년도 예천박물관에서는 비대면 비접촉 중심의 웹 기반 AR 전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네. 사업이 완료되면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더 나은 유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고요?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물관 관람객 수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유물을 제대로 보려면 네. 실제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을 오시는 게 맞을 가장 것 같고요. 좋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집에서 이렇게 네, AR로 보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이 과거에 제작된 미국 항공도를 근거로 내세워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요. 이건 어떤 자료죠? 지난 11월 초간 정택으로부터 박물관으로 기탁된 보물 제878호 대동운부군옥이라는 유물인데요. 네. 여기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가 발견되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 대동운부군옥. 네네. 그럼 여기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 거죠? 건문회 선생님이 1589년 최초로 서술한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책은 당군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국호, 지리, 성시 등 11개의 항목을 분류 발췌한 사전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집인 수의전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이전 자료들을 담고 있어 한국학 자료의 보물 중에 보물로 평가받고 있는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도 이 대동운부군옥에는 담겨 있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독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또 있다는 거고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일본 학계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아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 조선 정부는 조선 초기부터 공도 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망각했고 1693년 안영독과의 일본의 충돌로 인해 네. 조선인들은 비로소 울릉도 독도를 재발견했다라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학자들은 공도 정책이 아니라 수토 세안 정책을 펼쳤다고 말합니다. 즉 조선 관리를 울릉도로 보내 섬을 살피고 또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또 울릉도에서 맑은 날 독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은 안영복 사건 이전인 1589년에 편찬된 책인 대동운부군옥에는 섬, 사나운, 사자 등의 일반 명사를 설명하면서 울릉도의 인문 지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에 한국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울릉도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사례인과 동시에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독도를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리고 일본과의 충돌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그때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몰랐던 무지했던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딱 알게 되셨을 때 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조금 그때 그 흥분은 느낌. 네. 했었고요. 네. 예. 저도 제가 이제 독도 박물관에 예전에 근무하면서 네. 울릉도에서 독도를 이제 실제로 봤고 그러면 사진도 제가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억지 주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초간 정택으로부터 이 박물관으로 기탁된 보물 중에 대동운부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피다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발견하셨을 때 어떤 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동부고등학교에 혹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독도박물관과 저희가 2월 22일 날 공동기획전을 준비하면서 네.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도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알게 되신 네. 거군요. 네네. 너무 필요한 자료였을 것 같은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이 됐죠? 네네. 뭐 중앙 일간지부터 중앙방송까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었습니다. 강사님도 많이 바쁘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일본의 뭐 반응도 좀 있었나요? 언론으로 많이 보도가 돼서요.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는 반응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네. 뭐 늘상 이렇게 근거를 축적하는 게 일본의 어떤 논리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런 반박 자료들이 뭐 다양한 신문에서 보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자료를 많이 낸다고 해도 발견을 했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또 다른 반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사실이 있는데도 그걸 또다시 반박하려고 억지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좀 화도 나고 그렇긴 한데요. 네. 이런 자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좀 크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천박물관이요. 또 이 대동운부군옥 말고도 다른 자료에서도 울릉도와 관련된 사항도 새로 확인했다고요? 네, 의성김 씨 남학종택에서 기탁된 동서시착이라는 책하고 함양박씨 동원공파에서 기탁된 동국통지라는 사전유에서도 울릉도 내용이 확인되어서 이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학종택에서 기탁된 동서휘찬 또 네. 동국통지요? 여기서는 울릉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울릉도의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복속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울릉도의 지리 정보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일본의 뭔가 반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 대동운부군옥과 함께 또 일본 사람들이 썼던 뭐 대표적인 삼국 저당지도 같은 자료와 함께 전시가 된다면 이 반박하는 논리를 조금 더 증명하는데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청취자 여러분께 좀 해주세요. 예천박물관은 지역민들을 위해 설립된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친근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천박물관 많이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가도 문 닫고 있거나 또 인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동시간대에 100명 정도 관람이 가능하고요. 네. 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죠? 저희가 9시부터 동절기에는 17시까지 5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간에 100명이 넘어가면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19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개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동시간대 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좀 어떻게 넘나요? 아니면 그 정도 수치인가요? 그만큼 어디는 않았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네요. 좀 많아서 밖에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예천박물관도 좋고 또 우리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천박물관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보물이 가장 많은 국립박물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천박물관 이재환 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설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고향은 가시나요? 이번에는 또 방역 수칙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또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셔서 잠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올 설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가게 되잖아요. 어떤 이슈가 그렇습니다. 좀 올라갈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끌벅적할 정도로 또 친척들도 많았고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른바 용광로 요가라고 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친척 또 가족들이 모이면서 이 민심 참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모여도요 휴대폰만 봐요. 얘기를 안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른바 장터 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해도 그래도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그렇고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또 경제 부분이 상당히 또 밥상머리에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의 가족들이 모였던 간에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청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업시간 제한도 있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가족이 또 모일 수 없는 현상. 이 부분도 또 많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네, 4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또 법관 탄핵, 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또 북한 원전 문건에다가 이건 뭐 아주 최근 이슈죠. 전 환경부 장관의 물론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맞다 아니다 계속 또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등도 이야기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역시 정치, 경제 뭐 빼놓지 않고 이슈가 다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번 설 명절에는 사상 처음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에 따라서 고향을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효자는 옵니다. 참 코로나19 생각하면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마음은 또 고향에 가 있거든요. 네. 불효자는 옵니다죠. 네네, 불효자는 옵니다. 네네. 옵니다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참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뭐 할까 이게 참 보고 싶거든요. 아유, 맞죠. 근데 이 명절 네. 분위기가 또 나지 않는 현상인데 이 가족들끼리 만나면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명절 대목에 또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층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또 지방에 명절 때 내려가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함과 불만족이 높지만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의 손실 보상 그리고 신속한 재난지원금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역대급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강지혜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정책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글쎄 25번째 어떻게 세제 개편에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네. 보완해야 될 사항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은 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이 넘는 53.1%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하네요.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아주 낮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그래도 될 것이다. 41.7%로 나타났는데 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 만족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집값 잡는 데는 부동산 정책의 큰 긍정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이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선거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또 민감한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한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 또 2030 세대의 민심이 이탈하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당 후보자가 최종 결정되면 토론에서도 최우선 주제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부산은 부동산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산의 경우도 해운구 또 동래구 등의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영향이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투자에 부동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그러니까요. 정책도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네. 그럼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추세 또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2월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달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리얼미터와 YTN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기준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또 악재들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 정책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정쟁이 되는 북한 탄핵 관련 부분 또 아주 최근에 환경부 전 장관 관련된 블랙리스트 논란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민심이 중요할 텐데요. 이 명절을 관통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될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이 지지율 변화 설 명절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수행의 악영향에 부동산 정책도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도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층 관련된 영향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담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좀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앞서 소개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지지율 소개했던 조사와 같은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31.8%, 더불어민주당이 30.9%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지방도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38%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선거가 있는 지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서울은 국민의힘이 35.2%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큰 차이는 없네요. 지지율에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가 되면요. 이른바 운동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로 영차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결집하는 현상이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지역 이 정당 지지율도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네. 이 지역 PK 지역의 민심도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선거 결과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명절 민심에 긴장하는 지역이 특히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일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서울시장 판세는 어떻죠? 네, 이거 뭐 워낙 또 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골치가 아플 거예요. 자, 이 골치 해결해주는 남자 배 소장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각자 도생하면 민주당 쪽에 유리. 단일화하면 보수 야권 단일화하면 그래도 보수 야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상황. 그러니까 이 보수 야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요. 7일과 8일 실시한 리얼미터, YTN, TBS 조사, 또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엠브레인 퍼블릭과 뉴스원 조사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또 보수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은 상당히 또 팽팽한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그런데 거의 팽팽한 수준인데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5.2%,
박영선 후보가 35.3%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꽤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뭐 대체적으로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 가상 대결을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 어떤 게 사실이냐 하는데 여론조사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하나를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추세가 이렇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장 강지 아나운서가 전문가가 되셨어요.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러면 보수 여권의 단일화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에서도 이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